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곧 내 생각이 된다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랐습니다. 나는 젊을 줄 알았고 시간은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스쳐보냈더니 어느새 저는 이룬 거 없이 나이만 잔뜩 먹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시작한 게 책 읽기였습니다. 이게 책도 읽었던 사람이나 읽지 안 읽던 사람이 읽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10분을 앉아서 책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이거라도 읽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책이 익숙해지면서 사실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살던 제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 뭔가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없는 살림에 강연료 내고 강의 듣는 거 쉽지는 않았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잉여인간처럼 살다가 쓰러져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죠. 그리고 그 강연장에서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단아하고 곱게 생겨서 저런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대갓집 마나님 소리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고상한 그런 외모였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한두 개의 강의가 듣는 게 겹치면서 저희는 친하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뒤늦게 자기 개발을 통해 어떻게 하든 미래를 도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들을 쫓아다니며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호감이 확 갔습니다. 미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돼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강의를 같이 듣고 강의 끝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면서 저는 그녀와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연인이 돼서 뒤늦게 저한테 연애에 눈을 뜨게 해준 그녀가 딱 하나 저한테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과거였어요. 제가 과거를 물어볼라 치면 그녀는 아주 묘한 웃음을 지으며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원래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비밀이야.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 여자는 매력이 떨어져. 훤하게 드러나는 여잔 재미없잖아. 아니, 나는 훤하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게 궁금하다니까. 내가 뭐 옛날 남자 얘기 듣자고 하겠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얘기해줘. 싫어. 나는 내 과거가 아주 비밀에 붙여졌으면 좋겠어. 절대 그 누구도 모르게. 참 희한하네. 진짜 별걸 다 숨기려고 한다. 나는 사실 숨길 것도 없어. 오며 가며 여자들 만나서 연애 조금 했었고 뭐 잘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혼자 살겠지. 그리고 배운 거 없어서 일용직 전전하며 살았고 그러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후반기 인생도 전반기와 똑같겠구나. 조금은 달라야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난 구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뭐 도전하고 싶은 거고. 여튼 나는 그래. 그거면 됐지 뭐. 그냥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속 편하게. 그렇게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녀는 조금도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녀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겠다라는 게 느껴진 바는 있었습니다. 한번 고깃집을 갔는데 왼손에 딱 가위를 들고 오른손에도 가위를 드는 거예요. 저는 쌍젓가락 쌍집게는 봤어도 쌍가위는 처음 봐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가만히 바라봤는데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히게 가위를 들고 고기를 집어서 자르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위를 능수능란하게 다뤄? 이거? 뭐 가위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왼손으로 가위질을 하고 오른손으로도 가위질을 하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지? 나 한번 해볼게.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가위를 받아들어서 해보려고 했지만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일단 손에 균형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정말 양손 가위질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그렇게까지 잘하는 그녀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어렴풋이 이 가위질이 혹시 그녀의 과거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녀가 그 이후로는 일절 고깃집에서 가위질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제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으니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처럼 그녀가 그렇게 자기 과거를 숨기니까 더더욱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저에게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서 그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녀와 새로운 세상을 계속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엄청 초조한 얼굴로 혼자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어디선가 전화가 오면 몹시 불안해하고 떨려하고 제 앞에서는 그 전화를 안 받으려고 혼자 슬그머니 전화기 들고 일어나서 숨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그때마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해서 사실은 저도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진지하게 혹시 무슨 전화인지 얘기해 줄 수 있냐, 요즘에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좀 믿어줄 수 있어? 나야 자기를 믿지.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굴 믿겠어. 그래, 난 그거면 돼. 자기가 그냥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듯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제일 친한 친구의 연락처, 가족관계, 이런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소위 말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녀와 그래도 6개월 가까이 만나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는 게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찾고 싶어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찾을 수가 없는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었죠. 흥신소를 써볼까도 했지만 흥신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흥신소에 뭔가를 의뢰를 하려면 제가 한 달은 밥도 안 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24시간 돈 벌어서 갖다 내야 간신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찾아보려 했는데 그것도 뭔가 단서가 있어야 말이죠. 단서라고는 조금도 없고 저는 그저 사라진 그녀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삐쩍 말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단서도 없이 동네만 천천히 걸어다니던 어느 날 길에서 떨어진 휴대전화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죠. 근데 가만 보니 그 휴대폰이 여자친구가 쓰던 것과 같은 모델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휴대폰이 좀 특이한 편이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국내 폰인데 특이하게 빨간색 가죽으로 뒷판이 되어 있는 핸드폰이어서 제가 당시는 참 핸드폰 하나도 특이한 것만 갖고 다닌다며 슬쩍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석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는 핸드폰이어서 기억에 남는데 어라? 길에 떡하니 떨어진 그 핸드폰이 제 여자친구의 핸드폰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핸드폰 모델도 똑같고 뒤에 콕 찍힌 자국도 똑같고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주워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근처까지 왔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싶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방을 뛰어다니며 여자친구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찾으려는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미 그 번호로 부재중 통화가 30통은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여자친구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김양숙 씨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김양숙 씨랑 이 핸드폰에 연락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자 상대편이 그제야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양숙이를 어떻게 아시나요? 저는 김양숙 씨 남자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저 양숙 씨 어디 있는지 혹시 알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양숙 씨랑 연락이 안 돼서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가요? 마치 기계음처럼 어색하지만 전화기 밖의 상대는 저한테 또박또박 대답과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길에서 주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왔다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연락처 알면 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시면 김양숙 씨의 행방을 알려드릴 단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꼭 만나야 하나요? 네, 만나야 합니다. 제가 문자로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아한 전화는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 제 여자친구의 핸드폰이고 상대방은 제 여자친구의 행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저한테 일정한 주소로 와야만 알려준다고 하니 이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여자친구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 친한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혹시 저랑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는 얘기와 함께 일단 핸드폰으로 온 주소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대체 저한테 뭐하고 다니는 거냐며 좀 어이없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은 장난처럼 받아들이길래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고 주소를 찍은 채 달려갔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부둣가 주소였어요.
그곳까지 얼추 가기는 했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영 망설여지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누가 나를 끌고 섬에 가서 갖다 내버리면 어떡하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로 가는 배에 태워져서 장기가 탈탈 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진짜 별 생각이 다 휘몰아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치 제가 누구인 걸 아는 듯 멀쑥한 남자 하나가 제 차로 다가와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 그대로 차 뚜껑을 뚫고 솟아오를 뻔했어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혹시 김양숙 씨 소개로 오신 분 아닌가요? 소개요? 네, 김양숙 씨 소개로 오신 분 아닌가요? 제가 의아하다는 듯이 소개냐는 말을 반복했지만 상대방은 마치 입력된 말만 하는 사람처럼 계속 저한테 김양숙 씨 소개로 온 사람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자친구의 이름이 나왔으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안내하겠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 왔습니다. 대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건지, 그런데 그렇다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계속 불안함만 가중되어 갔죠. 속으로 부디 제 친구가 제 말을 잘 기억해서 저랑 연락이 안 되면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따라간 곳은 부둣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쪽배였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영락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남자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입구가 조금 초라하죠. 위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위장이요? 네, 대놓고 넘어가려면 의심받으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 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 하나 간신히 탈 수 있을 것 같이 낡은 배를 지나서 바로 조금만 그 배로 바다를 나갔더니 엄청 큰 배 하나가 신기루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뿅 하고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저를 데리고 왔던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큰 배로 저를 옮겨주더라고요. 이거 미랑도 요즘에는 이렇게 화려한 배를 타고 가는 건가? 나 진짜로 어디 팔려가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두컴컴하기만 한 배였는데 세상에 문을 하나 여니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뺨치는 하렘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가릴 곳만 간신히 가린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술과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술에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여자들이 얼마나 교태를 부리며 착착 안겨대는지 내가 과연 지금 이게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바다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건가? 아주 너무 헷갈려서 머리가 다 댕댕 아플 지경이었어요. 멍하게 서 있는데 저한테 다가온 어여쁜 여자 하나가 저한테 누구 소개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순간 머뭇거리자 그 여자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아름아름 소개장이 있거나 아니면 인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결에 제 여자친구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이 환해지며
아, 팀장님 손님이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저를 팀장님 손님이면 블랙 손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쪽,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다며 저를 배 안쪽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바깥이 향락의 천지였다면 그 배 안쪽은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노는 사람들도 약간 느낌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돈이 쌓여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서로 적당히 즐기며 눈치 싸움을 하는 게 팽팽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데리고 온 여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정말로 팀장님 손님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미안하지만 화장실이 좀 급해서 그런데 게임하기 전에 화장실부터 좀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친절하게도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무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자는 곧 다른 손님이 부른 듯 그 공간에서 사라졌고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빠져나와 여기저기를 조금씩 돌아다니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여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제 여자친구는 이렇게 바다에 떠서 움직이는 도박장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런 도박장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일 텐데 진짜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저한테 대체 왜 접근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정말로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한 무리의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를 그 고급 도박장 안으로 이끌었던 여자가 셀쭉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순간 이거 일이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들킨 모양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없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의 지리를 잘 아는 그 사람들과 배의 지리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제가 애시당초 게임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뛰고 또 뛰고 그러다가 도박판도 몇 개 의도치 않게 뒤집어 엎었죠. 그러다 보니 그 도박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쫓아 소리 지르며 추격하는 활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여자친구 찾으러 왔다가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싶어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데 이런, 결국에는 배 밖으로 나와 망망대해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말았죠. 야, 이거는 여기서 맞아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매한가지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맞아 죽는 것보다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 일단 바다로 뛰어들자 싶은 생각이 들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바닷물이 그렇게 차가운 줄 처음 알았잖아요. 그 어두운 바다를 정신없이 헤엄쳐서 일단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미친 듯이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난 방향치거든요. 동서남북은 물론 앞뒤 구분도 안 되는 놈입니다. 제가 출발한 그 부두인 줄 알고 열심히 헤엄을 쳤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사람이 몇 살지도 않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한밤중에 불빛만 보고 헤엄쳐간 저를 반가이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 푹 젖은 옷을 하고 벌벌 떨며 바닷가에서 동이 틀 때까지 있다가 날이 밝은 후 섬에 있는 한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저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귀신 보듯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저 할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고 너무 놀랐잖아요. 어쨌거나 낚싯배에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간신히 헤엄쳐 왔다는 제 말을 할머니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옷도 내어주시고 이 섬으로 들어오는 배가 이틀에 한 번 있는데 그 이틀에 한 번 있는 배가 내일 온다며 하루 저녁 자고 가도 된다는 허락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혹시 일손 필요하시면 제가 배 타기 전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기다렸다는 듯 창고 문도 좀 고쳐달라, 전등도 갈아달라, 집 뒤 밭에 있는 큰 돌도 좀 옮겨달라, 이래저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이니 할머니가 시키는 일을 충실히 하던 그때입니다. 제가 돌을 옮겨놓고 잠깐 물을 좀 마시려고 할머니 댁으로 왔는데 할머니가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이상한 놈이 하나 와서 내가 잡아뒀지. 너그 배에서 도망갔다는 그놈 아니겠나? 어떤 미친놈이 낚싯배에서 떨어지노? 딱 보니 낚시꾼 복장도 아닌디. 오늘 들어오는 배는 육지배라서 너희들이 뭘 어찌할지 모를 것 같아 내일 배 들어온다고 했다. 오늘도 배 들어온다. 조금 있다가 들어왔다가 물건만 내리고 간다 그 배. 순간 오싹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 걸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몸을 돌려 냅다 바닷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두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제야 정말로 할머니 말처럼 물건 나르는 작은 배가 하나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미친 듯이, 진짜 구르듯이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막 배가 부두에 와서 정박했고 물건을 내리는 선장님께 육지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예? 못 보던 분이래? 낚시 오셨어? 아, 네. 저 육지까지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배값은 내야 하는데? 아, 입금해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을 어제 바다에 빠뜨렸거든요. 에이, 돈 받긴 글렀네. 어서 타요. 어제 바다로 뛰어들면서 핸드폰은 침수가 되어 먹통이 되었고 돈이라고는 4,000원이 전부였거든요. 하다못해 어디론가 가려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아쉬웠습니다. 선장님은 부수입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조금 섭섭한 얼굴이었지만 별말 더하지 않고 저를 배에 태워주셨습니다. 배에 탄 40분 내내 저는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혹시나 이 배 선장님도 어제 그 도박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계속 선장님을 헐깃거렸죠. 그런데 처음에 돈을 못 받아서 서운했던 거 말고는 선장님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를 친절하게 육지 부둣가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또 쿨하게 휘적휘적 사라지셨습니다. 어제 그 시간에 분명 그 부둣가에 있었다가 만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마치 10년은 지난 것처럼 지치더라고요. 부둣가에 세워둔 차를 향해 가려던 순간 저는 얼른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제 차 주변에서 낯선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분명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몸을 깊숙이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마을 내에 번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찰서 아니면 하다못해 파출소라도 없나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누가 저를 턱 잡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왁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당신? 그곳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초라한 몰골에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빨리 이리 와. 저 사람들 눈치가 산만단이야.
여자친구는 저를 끌고 얼른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런데 방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건물 한 구석에 벽처럼 생긴 문 사이로 들어가니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단한 생필품이 있는 걸로 보아 여자친구가 그곳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는 뭐고? 전화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집 앞에 떨어진 당신 전화기로 걸려온 전화 받고 온 거야, 여기. 맙소사, 도망치면서 잃어버렸다 했는데 그걸 당신이 주었다고? 도망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어제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너무 천년 같아.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줘. 여자친구한테 읍수하듯 빌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한참을 머뭇머뭇거리면서 털어놓은 얘기는 정말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짐작대로 여자친구는 도박판으로 사람을 이끄는 소위 미끼였습니다. 단아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교육장소나 모임에 들어가서 도박판으로 은근히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모임에서 저를 만났고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순간 회의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한테는 그 도박판에 대한 얘기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자기의 진짜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꽤 솜씨 좋은 미용사였어. 양손 가위줄로 매스컴도 탄 적 있다? 그런데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 돈이 너무 궁해지고 그러다가 사채에 손을 대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박판까지 들어갔다가 다 물리게 된 거야. 내가 돈으로 갚지 못할 것 같으니 그 사람들 나한테 일을 시키더라고. 하지만 보험회사나 다단계처럼 여자친구가 하는 일도 실적 채우기가 중요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집중하느라고 영 실적이 안 채워지니 여자친구한테 협박과 억압이 날아오기 시작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제 곁을 잠시 떠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꼬셔서 도박판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보고 싶어 며칠 만에 동네로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여자친구한테 몇 년 전 걸려들어 도박판에 갔다가 패가 망신한 전직 형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형사가 눈에 불을 켜고 여자친구 뒤를 쫓는 바람에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형사가 어떻게 하든 그 도박판을 다시 찾아 다 뒤집어 버릴 마음을 먹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딘가 연락할 핸드폰도 없이 그렇게 부둣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서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부둣가에서 제 차를 발견하고는 순간 여자친구가 혼돈에 빠진 거였습니다. 왜 저 차가 저기 있지? 그러면 남자친구가 도박판에 들어갔다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온갖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침에 제 행방을 찾으며 제 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겁에 질렸던 거죠. 그러다가 저를 발견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저는 여자친구한테 지금 우리를 쫓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인데 그냥 그래도 가장 옳은 건 그 형사님을 찾아가 백배사죄하고 도박단을 소탕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도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벌 받을 게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야지 사는 게 곧 자기 생각이 되면 안 돼.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었으면
그 맞는 길로 가는 게 옳은 거야. 내가 끝까지 돕고 기다려줄게. 그렇게 여자친구는 제 설득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그녀를 찾고 있던 형사님 앞에 제 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부턴 일사천리였어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도박판을 가는지 몰라 도박판을 찾지 못했던 경찰은 배 위에 둥둥 떠있던 도박장을 순식간에 검거했고 역대급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중간에 도박장 위치를 알려준 사실이 정상 참작되어 그렇게 큰 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혹시 남아있을 도박 조직을 피해서 깊은 시골로 들어가 함께 삶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닷가랑은 아주 먼 곳으로요. 알고 보니 제가 헤엄쳐 갔던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도박배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돈을 은닉해준다던가 자금 세탁을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모두 그 도박배를 도와주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주민들도 많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아니 저와 제 아내는 바다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갈 겁니다. 아주 바닷가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평생 바다 따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